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제가 2017년도에 월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순자산이 한 3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였는데, 지금은 한 4년 정도가 조금 안 됐는데, 순자산이 한 10억 이상 늘어서, 지금 순자산이 한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억이 늘어서 14억 정도? 현재 네, 기준으로. 아마 최근에 부동산 상승장이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또 유튜브나 월부 TV에서도 되게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방송들을 저도 보면서 이분도 진짜 대단하다, 넘사벽이다,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제가 출연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가능한가? 정말 저렇게 해도 순자산 10억이 넘어가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들 되게 굉장히 솔직하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간 지금 소름 끼쳤어.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블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긍정의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든 2017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름 그 평범함 속에서 뭔가 좀 회사 내에서 좀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전공을 세무회계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 세무회계 분야의 회사로 들어가게 됐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또 제 나름대로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잘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맡은 업무도 이제 세무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고, 거기서 이제 GP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분야였고, 그 일을 되게 또 이제 저도 열심히 해왔는데, 저희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3년마다 임기가 정해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3년마다 이제 재신임이 되거나 아니면 바뀌시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대리됐을 때 대표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전체적으로 팀을 새롭게 꾸리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꾸리시면서 저희 팀이 좀 전체적으로 좀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이제 각 직원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셨는데, 저한테, 제가 오불이니까 오대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대리는, 지금 뭐 잘 해주고 있는데, 혹시 다른 팀에서도 혹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초반에는 그러니까 다른 팀에 옮기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팀을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내 의사와는 사실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팀이 옮겨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팀이 옮겨졌을 때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좀 무관한 팀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팀에서도 사실 저를 되게 반기고 그런 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원래 다 그런 거야. 사회생활 원래 다 그런 거고, 너가 좀 너무 예민한 거야. 약간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그런 말들이 저한테 좀 그 당시에 상처가 좀 많이 됐고, 뭐 회사도 물론 소중하고 고맙긴 하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들 외에 내 노후 준비라던가 내 미래는 내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단 위기의식을 느끼신 거네요. 느끼면서, 네. 또 다른 뭔가 대책이 필요하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나 진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뭐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좀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되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잘하는 건 도대체 뭐지? 나라는 사람은 과연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부동산 투자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 이거 아니면은 내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으셨던 거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는 간절한 마음은 정말 최고치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간절하시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배가 부르셔가지고 괜찮으신가요? 더 열심히 하시네요. 네,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네. 더 하니? 네.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지금 제가 소개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벌이로 지금 이제 투자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계신데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좀 아껴 보셨는지. 처음에 회사 생활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팀을 옮겼을 때, 그때 좀 힘들었을 때 회사를 어떻게 보면 회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외벌이었고,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저희 집의 소득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분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벌이를 하긴 했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돈을 별로 잘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쓰는 거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먹는 것도 조금 이렇게 덜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안경 쓰고, 옷 입고, 신발, 벨트, 이런 부분들, 옷에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 되지. 여러 개 입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나이님도 되게 지금 이제 부자이시고 자산가이시지만, 임장 가실 때 신발 3개씩, 3켤레 신고 막 가시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굳이 물건들을 이렇게 여러 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와이프 같은 경우도 되게 알뜰하고 저축을 잘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외벌이를 하면서도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적자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기 전에 맞벌이 했을 당시에 되게 저축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상환을 했었습니다. 이제 또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상당하잖아요. 또 이제 첫 아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남들 다 해주는 거 나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줄이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는 또 뭔재입니까? 그래서 사실 뭔가 비용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도 좀 체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되게 그냥 무조건 안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너바나님의 그 열반 스쿨을 들으면서 딱 어떻게 아셨는지 1강 때 딱 그 내용을 딱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흑자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흑자 구조를 만들려면 그때 해주신 말씀이 일단 흑자 구조를 막는 악의 축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흑자 구조를 막는 악의 축을 그때 4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4가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이제 과도하게 대출을 껴서 마련한 내 집. 그리고 주택을 마련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 대비 과도한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그리고 네 번째가 과도한 소비 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딱 1강 듣고 나서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돈을 안 쓰긴 안 썼는데 그래도 계속 돈이 뭔가가 좀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들고 바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좀 행동파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아까 그거였죠? 내 집 마련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1주택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자산 재배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자산 재배치를 바로 시도를 하면서 1주택에서 전세로 이제 갈아타게 됐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타던 차가 소형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좀 차가 약간 좀 좁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친척 중에서 준준형 차인데 좀 오래 타긴 했지만 1인 차로 잘 타고 있던 차를
거의 뭐 이제 소형차 가격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차를 이제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그 차를 지금까지도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제 키로수가 좀 한 20만 킬로 정도 돼서 일단 앞으로 한 순자산이 한 20억 정도 되면 좀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험료인데 제가 종신보험을 들고 있었고 실비보험도 들고 있었고 와이프도 종신보험, 실비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실비보험을 들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그냥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님의 많죠. 친구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13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그게 10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거의 한 1,9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보장 내역이 과연 뭔가라고 딱 살펴봤는데 제가 사망 시에 3천만 원을 받는 거였고 또 이게 여러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였는데 이게 뭐 특별암, 뭐 일반암, 뭐 소외감 뭐 이런 게 암 종류도 되게 많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암인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없거나 굉장히 작았고요. 막 처음 들어보는 이건 뭐 어떻게 걸리는 거지? 실효성이 별로 없었네요. 보험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암들 같은 경우에만 되게 보장 금액이 크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보험 상담사 쪽에 전화하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ARS한테 전화해도 막 10몇 분이 대기해야 되고 저를 가입시켜준 그 상담사분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보험료 같은 경우도 좀 해지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을 납부했는데 해지 위약금으로 거의 한 3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1,600만 원을 환급 받으면서 이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600만 원의 목돈이 생기고 매달 나가던 13만 원의 지출이 없어지게 된 거죠. 또 와이프도 비슷한 식으로 해서 실비보험 남겨놓고 종신보험을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실비와 개인 실비가 같이 있어서 개인 실비는 없애고 회사 실비로만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장 금액은 같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이 실비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아이는 실비는 그대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소비 지출을 줄이는 지출이죠. 거. 소비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출 안 하는 거는 좀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덜 먹고 그냥 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거 대신에 믹스 커피 뭐 2봉 뜯어가지고 얼음 넣어서 이렇게 딱 카페라테처럼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뭐 치즈 크라상 뭐 이런 거 대신에 꽈배기에 설탕 많이 묻혀서 먹거나 뭐 핫도그에 케찹하고 이런 거 뿌려서 먹고 뭐 식빵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식빵이 좋은 게 일단 하나 사면은 최소 이틀은 먹을 수 있어서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 게 오불님께서 초반에 저희 이제 월부 들어오시고 강의 들으시고 하실 때 저희 월부 카페에서 티셔츠를 하나가 나간 적이 있어요. 단체복으로 나가는데 보실 때마다 그 옷을 계속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시간이 몇 좀 지났는데도 또 그 옷, 그 티셔츠를 계속 입고 오시길래 와, 저분 진짜 의지가 대단하시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그 본인의 그 마음이 저렇게 저 옷에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절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또 약간은 있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지금은 사실 되게 그래도 잘 먹고 있습니다. 빵도 모짜렐라 치즈 들어간 빵이 되게 또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빵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 뭐 옷도 이제 좀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블님 월급이 얼마세요? 특히 제가 초창기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그 시간들이 좀 흐르면서 지금은 진급도 오히려 어떻게 더 진급도 하게 되고 연봉도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더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정도 연봉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 시작하실 때 외벌이로 시작하실 때는 얼마셨어요, 월급이? 그때는 진짜 적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월급 중에서 생활비를 일단 와이프한테 떼어줬는데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남은 돈이 사실 이것저것 공과금이나 고정비 빼고 나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가 남았었고 그걸로만 이제 생활을 했었죠.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참. 울지 말고 얘기해요. 응? 나는 오블님을 봤으니까 진짜
옛날 생각나갖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활동을 이렇게 하셨던 게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 옆에서 보면. 왜 그래? 아, 정말. 그 기억이 나. 그냥 옛날 그 추억인데 그 어떤 추억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벨트. 벨트? 왜? 벨트 왜? 뭐 허리끈 뭐 그냥 끈으로 묶고 다녔어? 아니 오블림이 벨트가 되게 하여튼 그랬어요. 벨트 하나 선물해 주지 그랬어요. 찍어줬어. 우와, 나 다음에는 나 다음에 농담이고. 가방 헐어진 거 하나 갖고 와야겠다. 아니 진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 남는 거야. 이제 근데도 이거를 했으니까 이제 그 10억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좋은 동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벌이인 상황에서 소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거는 그만큼 오블림이 얼마나 갈아 넣었는지 시간뿐만 아니라 몸도 체력적인 부분, 에너지 부분 모든 것을 그 시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런 대가를 치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신 너다이님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제 울컥하는 마음이 드신 것 같고 근데 직장에서 승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또 이거를 제가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또 실력도 쌓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또 기회들이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중에서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외벌이 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어떻게 외벌이로 적은 돈으로 그렇게 자산을 많이 쌓았지?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고달팠습니다. 고달픈 과정이었고 되게 뭐 폼나고 그런 과정들은 아니었어요. 마법처럼 뭔가 막 외벌이였지만 갑자기 순자산이 빡 투자를 통해서 엄청 돈을 벌어서 순자산이 확 늘어나고 그런 마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그만큼 제가 좀 덜 쓰고 저희 가족들이 덜 쓰고 더 아껴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푼 두 푼 계속 모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월부처럼 좋은 환경들을 만나서 또 그런 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기 오블님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종잣돈 모으는 체계를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뭔가 다른 걸 하셨던 게 있어요? 대출 이자라던가 그런 것, 그러니까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대출 이자가 이제 제로가 됐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제로가 되고 그러면서 종잣돈을 좀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렇게 생긴 돈으로 계속 강의를 듣고 독서를 하면서 거기에는 돈을 좀 그래도 아끼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했고 그리고 이제 저축도 계속 해 나가면서 돈을 이제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깔고 앉아있던 돈을 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대, 30대 분들 중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오블린도 솔직히 급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몇 번 브레이크 같이 밟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전세를 시작을 했는데 전세로 하면서 제가 2012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혼부부처럼 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전세 보증금이 평촌에 그 20평짜리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 7,500이었거든요. 근데 1억 정도로 저희가 이제 모아놓은 돈을 시작했고 7,5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명분 거의 연봉을 다 이렇게 대출을 상환하면서 2년 정도 됐을 때 그 돈을 다 상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보니까 전세금이 1억 7,500에서 2억으로 이제 올라 있더라고요. 뭔가 약간 좀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1주택을 해야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분양 청약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넣었습니다. 2013년도, 4년도 당시에 그 강남의 내곡동, 세곡동이 20평대가 분양가가 2억 9천이었어요. 2억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저도 청약을 넣었는데 안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마곡 같은 데도 2억대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는 막 여기는 너무 횡하고 강남하고 먼 거 아니야? 막 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약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봤던 데가 2013년도에 성남 여수라는 곳에 분양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분당의 야탐역 바로 길 건너 바로 다음인데 성남시청 옆에 있고요. 20평대 집이었고, 거기가 21평이 2억 4,500이었습니다, 분양가가. 근데, 강남에 20평대가 2억대 분양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미달이 났었어요. 네. 싸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미달이 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6개월 청약을 넣었는데 그냥 바로 됐습니다. 오. 청약이 돼서 거기서 이제 분양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1주택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한번 갈아타기를 하면서 좀 자산을 키워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자산 형성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만약에 뭐 투자나 다른 이제 종잣돈을 모은다고 생각하실 때 자산 형성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라도 자산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주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에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더 열심히 상환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가 더 생기게 되고, 대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더 상환하게 됐어요. 대신에 대출을 받으실 때는 좀 이제 너무 본인 소득 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 좀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대출을 받았을 때 3% 이자로 30년 만기를 하면 원리금 상환으로 이제 월 한 125만 원 정도 상환하게 될 텐데, 그 정도는 사실 뭐 20, 30대 분들이더라도 본인의 소비를 진짜 줄일 수만 있으면은 아예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1주택자에게도 이제 한도를 정해놨죠. 그래서 너는 여기부터는 영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그 대출의 한도를 정해놨는데, 사실 그런 거는 대출의 한도는 본인 스스로 정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뭐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그러니까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것까지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되면서 거의 제가 어떻게 보면은 판 집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근데 저는 이제 자산 재배치를 해서 저렴한 전세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와이프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다 책임진다, 무조건 책임지고 내가 다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 처음 봤다, 진짜. 와.